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법률적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네. 대한 수사는 슬라이스로 썰어서 자주 소환하려고 그런다. 예, 뭐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보통은 이제 묶어서 한 번에 소환을 하더라도 한 번에 할 거다. 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뭐 건건히 하겠다. 그 슬라이스로 썰면 몇 개나 일단 크게 보면 이제 대장동이 가장 그 검찰이 가장 많은 인력도 투입을 예. 했고 사건의 규모도 예. 크고요. 예. 그 다음에 성남 FC 예. 그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예.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대북 송금에 관여했던 거 아니냐, 예. 쌍방울 통해서 예. 하는 것까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이고요. 여기에 무슨 뭐 또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즉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맘만 먹으면 한 7, 8번 부를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했다. 이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거의 재판에 지금 넘겨져 있는데 말하자면 나는 그 사람 누구 제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공무원 중에 김문기 씨 예.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른다. 김문기 예. 씨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백현동도 있네요. 예.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 국토부에서 사실상 뭐 아이고 그거 안 하면 당신 직무유기로 그 징계받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협박을 했다라고 TV에서 발언을 했던 거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다. 굉장히 많습니다. 맘만 먹으면 10번 가까이 부를 수 있는 거네요. 뭐 쪼개면 그럴 수 있죠. 뭐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한 사건 갖고도 두 번, 세 번 예. 논리상으로는 두 번, 세 번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야당에서 의심하는 대로 어떤 실체적 팩트 없이 계속 불러가지고 한 거라면 얼마든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검찰이 하기 나름인데요. 사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검찰은 또 경찰도 그렇고 소위 국가 폭력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군, 검찰, 경찰 이런 데는 절제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준 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요. 더군다나 됩니다. 입법부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체포 특권이랄까 여러 가지 어떤 삼권 분립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내란과 외환의 죄 아니면 임기 중에는 아예 기소조차 못하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할? 저는 예상컨대 이거 돌고 돌아도 모르겠습니다. 또 무슨 뭐 기발한 법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게 말하자면 거기서는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뇌물이라든지 근데 돈의 흐름이 안 잡히거든요. 돈이 하나도 안 잡혀요. 심지어는 정진상, 김용에 이른 돈의 흐름도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고 정치 공동체로 묶으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다가 이번에는 공동체라는 말도 원래는 공범 적시를 해야죠. 그게 이 정도죠. 그렇게 적시가 안 되니까 정치적 공동체라고 압수수색 영장이 이런 데 썼다가 또 이번에 보니까 정치적 동지라고 공동체에서 동지로 또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동지, 정치적 동지가 한둘이 아닐 텐데 이제 김용, 정진상 등과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 또 수위가 약간 조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돈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증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진상, 김용에 이른 돈의 흐름도 진술 말고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아직은요. 만약 정진상, 김용의 돈의 흐름이 거기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갔느냐 이게 입증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가톨릭가의 정치 공동체라고 규정했다는 게 분석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대장동권에서 마지막으로 돌고 돌아서 1년 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결국 그 개인 사업자들 화천대유 뭐 천화동인 이쪽에 김만배, 정영학 이런 등 남욱 등 그 대장동 일당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남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이 예. 성남시의 이익과 배치되는 그래서 배임 아니냐. 그 논리가 가장 예. 지금으로선 가능한 논리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나마 그게 가능한 논리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만약 안 올라갔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익이 적게 났으면 배임이 아니고 예. 이익이 많이 나면 배임이 되나? 이거는 결과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서도 변호사님들 이렇게 모시면 물어보는데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긴 해요. 뭐냐면 네. 그 성남 FC 문제도 제가 몇 번 여쭤봤었는데 기업들이 후원을 했단 말입니다. 네. 후원은 분명히 팩트예요. 그 후원금은 또 제대로 쓰였어요. FC에. 광고비. 예. 제대로 쓰였고 또 인허가 과정을 살펴보니까 인허가도 또 합법적으로 내줬어요. 거기 네, 어떤 네. 인허가 과정에 불법성이 없어요. 네. 이것도 합법이고 이것도 합법인데 톡탈 묶어서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제3자 뇌물죄 이게 그런데다가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았느냐라고 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하자면 제3자 뇌물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그 부정한 청탁은 제3자 뇌물죄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부정한 청탁은 굉장히 명시적인 서로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의사의 합치. 예. 의사의 합치가 있어요. 내가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고 이런 대가를 준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증으로 또 남아 있거나 해야 돼요. 근데 말하자면 K스포츠, 미르재단, 동계, 스포츠재단 이런데 거기에다가 그 롯데나 이런 데서 현안이 있었어요. 롯데는 면세점 입주하는 문제, 또 연장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대가 관계가 분명한 가운데서 이쪽에다가 돈 주면 또 최순실 씨 딸내미한테 말 사주면 삼성 같은 경우는 그거 해주겠다. 삼성은 그 승계, 기업 승계와 삼성 그룹 승계와 관련된 현안이 있었고 롯데는 그런 면세점 같은 현안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대가 관계가 분명하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성립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게 물증으로 확인되느냐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성남시 축구단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성남시장은 기업에 광고를 유치하도록 의무가 있어요. 조례 자체에 규정을 해버렸다 이 말씀이시죠? 조례 자체 의무로. 기업 등에서 협찬 받아야 된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근데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제가 보면 법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남기면 안 돼요. 지적을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논리로 빠질 것 같아서 제가 그게 하도 이상해서. 무슨 경제적 공동체가 그 소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는 소위 경제적 공동체 관계 이것도 다 그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 팀에서 만든 논리인데 법리인데 경제적 공동체로서 저 사람한테 주는 게 경제적 이득이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점이 박근혜 그 전 논리도 대통령 약간 논란이 많았었죠.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여기까지 확장하지는 마 하고 기각된 부분들이 있지만 판사에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일정하게 또 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3자 뇌물죄 인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 대표와 당시 시장과 성남 FC 사이에 그런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건 늘 얘기하는 단순 논리로 말입니다. 시장이 기업 후원을 끌어올라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렇죠. 그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시장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또 서로 하려고 그럴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 지자체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해주고 수익 창출해주면 국민들이 그 자치단체 시민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세금도 늘고. 그러고 그 기업들이 올라면 무언가 인허가는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인허가를 내줘야지 올 테니까요.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인허가를 내줬는데 인허가를 내주면 다 그 정치적 이득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려고 그럴지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늘 변호사들 내가 모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서 FTX라고 코인 무슨 거래소를 유치하겠다고 부산시장님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또는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노력을 하거나
그래서 뭐 BTS도 와서 그 콘서트도 무료로 하게 하고. 그럼 정치적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이런 거 좋은 거 유치했다고 자랑하면. 그리고 뭐 회사들한테 뭐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면은 협찬을 요청하거나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만약 어떠한 이익도 없이 팔목을 꺾어서 했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대가를 주면서 했다. 그러면은 제3자 뇌물이 됩니까?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법이란 게 좀 어떤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이럼으로써 얻을 게 있어야 어떤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울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걸 이런 식으로 법을 물론 아직까지 드러난 거에 따르면요. 다른 게 뭐 검찰이 어떤 다른 걸 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도를 본 거에 따르면 이걸 처벌하면 예측 가능할까요? 이게 그럼 어떤 지자체장이 뭐 어떤 기업들 후원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불안하니까. 그다음에 이걸 처벌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예를 들면 분명한 것은 당신들 기업을 불러와서 이거 우리 성남 FC를 후원해줘 이래놓고 FC로 갈 후원금을 뭐 끌어들여서 자기 어떤 정치자금으로 썼다든가 이건 뭐 이런 건 범죄죠. 그건 당연히. 돈의 흐름 드러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이거 안 되는 건데 FC 후원해주라 그러면서 안 되는 걸 허가해줬다는 이런 게 드러나면 그것도 처벌해야 되죠. 그런데 끌어와서 그거 다 후원금 쓴 거 100% 지금 거의 검찰도 똑같이 확인한 것 같고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그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걸 죄로 어떻게 물을 수 있지? 저는 이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그 성남 FC 사건이 어떻게 좀 이렇게 수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를 보면 사실 이것도 참 희한하다. 어쨌든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이전에 한번 각하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수사한 거예요. 재수사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고, 그러니까 혐의 없으면서 각하됐던 사건이 수사를 재개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두산만 그때 그럼 광고 후원했던 회사들은 다 그런 거냐? 왜 두산만 갖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 수사하기 시작했죠. 다 압수수색해 버렸어요. 광고 줬던 회사들을 다 압수수색해 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들어간 돈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광고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인센티브 받은 거 이게 뇌물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규정에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갖고 오면 광고로 영업을 해갖고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 아니, 성남 FC 직원들입니다. 그 회사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보상 규정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쑤셔봤어요. 여기저기 다 쑤셔봤는데 결국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두산한테 지목 변경 해준 거 하고 그다음에 광고비 사이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갔어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이게 아직까지 보도로 드러난 거에 따르면 이게 왜 죄가 되지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냐를 자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어떤 이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드러난 건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판에서 검사들이 약간 반기를 들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이는 게 저도 그래서 공판을 지켜봤던 분들이나 한 분들한테 이제 계속 여쭤봅니다. 공판 지켜봤던 분들은 이게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공판이 아니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다음에 뭐 한 10명 넘게 기소가 돼서 그중에 5명은 구속됐고 권오수 씨는 보석으로 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이 재판이 막판으로 이제 치달아 가면서 소위 민모 씨라고 선수가 미국에 한 1년간 도망가 있다가 귀국을 하고 갑자기 귀국을 했어요. 갑자기 귀국을 해서 이게 소위 김건희 엑셀 파일, 그 블랙펄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 내지는 자산 컨설팅 해주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주가 조작의 본산 같은 곳이었군요. 여기가 도구 역할을 했던 권오수 씨가 그 대장이었고 도구 역할을 했던 곳인데 여기에 관여됐던 분이고 이 회사의 노트북에서 엑셀 파일이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단 말이죠. 그게 근데 사실 거래 내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내용을 따로 정리해 놓은 거고 뭐 이게 수익률도 막 적혀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걸 이제 민모 씨한테 묻는 과정에서 점점점 권오수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 증인신문의 수위를 점점점 높여갑니다. 예. 그러다가 이거는 거의 빼박 아닌가? 뭐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거 스모킹건이 나왔다. 공범 스모킹건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그런 질의를 했던 소위 맨 처음에 나와서 이제 보도가 됐던 거는 3,300에 8만 주 때려주셈 했던 문자를 민모 씨가 누구한테 받고 민모 씨가 또 누구한테 또 전달을 하고 지금 준비시켜 주세요. 준비시키라고 누구한테 민모 씨가 받죠. 그다음에 준비시키라고 할게요. 준비를 하고 준비 다 시켰습니다. 하고 나니까 7초 후에 김건희 씨 계좌에서 김건희 씨가 그거를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가격에 오전 그 점심 시간에 한 12시쯤에. 근데 이거가 딱 보면 보통 이렇게 통정 매매를 할 때 12시나 장마감 직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이라 접속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단말기에 증권 단말기에 그 시간대에 통정한 사람들끼리 딱 세팅하고 있다가 바로 사고 파는 거죠. 그래야 중간에 누가 끼어들지 못하게. 그래서 장마감 직전 2시 50분 뭐 이런 장마감 직전이나 점심시간에 하는데 딱 그 형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물어봤지? 이거는 그러면은 검사가 이거 왜 물어봤지? 이건 주가 조작의 어떤 직접적인 스모킹건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걸 꼭 집어서 물어본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에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덮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왜 물어봤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의문이 돼서 근데 그 다음에 마침 그걸 물어봤던 공판검사가 출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징계받았나? 내지는 미움받았나? 했는데 또 그 다음 공판에는 출석을 해요. 그래서 그 공판에 갔던 분들한테 지금 공판검사 한 사람이 그러냐 몇 사람이 그러냐 그랬더니 서너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뭘 자꾸 물어요. 아까 본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은순 씨와 권오수 씨 사이에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내용. 굉장히 어떤 이 최은순 씨나 김건희 여사랑 관련해 불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딱딱 꼬박 집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한 시점에 주식을 사거나 파는 거 이런 얘기들을 최은순 씨가 직접 증권사 직원들한테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그 녹취록에 근거해서 권오수 씨, 최은순 씨한테 자주 미공개 정보 줬죠. 하니까 뭐 그냥 좀 안 돼서 한두 번 줬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얘기까지가 나오냐면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거나 한 겁니다. 라고 권오수 씨가 얘기하니까 뭐 혀를 차면서 하는 얘기죠. 증인은 권오수 씨는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남아있나요? 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어쩌다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니까 다그치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그럼 검사들은 왜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이제 추정. 그 공판검사는 나중에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그런 추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만약 말하자면 이런 게 다 나왔는데도 공판할 때 아무것도 다그치지 않으면 너 뭐 했느냐는 얘기가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직무유기, 약간의 보험성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군요. 직무유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놓고 판결에서 뭐 공범적시가 안 된다라든지 또는 지금 권오수 등이 무죄로 나온다든지 하면 뭐 유죄가 나오면 유죄가 나오는 대로 또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판결문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불러서 조사할 명분이 생기고 만약 판결문에서 공범이라고 추정될 만한 내용이 없거나 또는 무죄가 된다거나 극단적으로 권오수 등이 주가 조작 무죄다 그러면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보험이다. 어쨌든 보험이다. 보험 아니냐. 그런데 이게 공판검사들은 그렇다 치고요. 이 김건희 여사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은 이런 자료를 지금 검찰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명분은 어디서 찾고 있나요, 수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공판에서 12월 22일 공판에서 나왔던 거는 권오수 씨한테 최은순 씨랑 자금 거래한 계좌 내역을 좀 제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계좌 추적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은순 씨의. 그러니까 아까도 그 본방에 잠깐 말씀.
전 그 얘기가 가장 이해가 안 돼. 왜 어려운 거예요? 그게 검찰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가요? 권한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권한은 있는 거고요. 권한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금융계좌를 들여다보려면 그것도 압색영장이 예. 필요하거든요. 아, 영장이 안 나올 수 있다. 영장이 안 나올 수 있거나 영장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영장 거죠. 청구를 못 하거나. 예. 왜 못 합니까? 그거는 뭐 누군가 영장 청구를 하려면은 이 정도 되면 윗선에서 해 적어도 지청장이나 지검장이 영장 청구해 청구라는 걸 허가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청구를 못 하는 이런 거나 추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영장을 못 본 계좌 못 들여본다 그럼 영장 청구를 못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럼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검사한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많으면 문제가 될 텐데요, 나중에. 네. 이게.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별 또 음모론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동훈, 김건희, 뭐 힘겨루기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음모론까지야 뭐 음모론까지니까. 뭐 여기서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다른 얘기 아까 이제 네. 뭐 시간 아까 그 얘기가 그 참사 관련해서요. 네네네 이태원 헬로윈 참사. 예, 뭐 예. 아까 본방에서 해서 길게 말씀을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는 정말 대단히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 동행 취재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뭐냐하면 참사 당일날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용산구청에서는 무질서에 관련된 취재를 하자고 동행 취재를 요청했고 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는 마약 관련 취재를 하자고 요청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취재란 걸 제가 평생 기자로 살다 보니까 잘 아는데 어떤 공적 기관에서 동행 취재를 하자 그럴 때는 예. 이런 탈세범 취재하자. 그러니까 그 할 땐 뭐냐면 그 탈세범들의 파렴치함 네.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어떤 이 탈세 문화의 어떤 근절을 가져오는 여론을 좀 형성하고자 할 때 탈세범 동행 취재하자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는 어디 이 탈세범들 털러 갈 때 같이 기자가 카메라 들고 가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거 보여준다고요. 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거.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 무질서 용산구청에서 이 할로윈에 무질서를 취재하자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의도는 명확하거든요. 할로윈에 그렇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개판이고 네. 이렇게 이 행사가 무질서한 행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라는 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게 보통 구청장이 예. 우리 동네에서 그런 행사가 벌어지면 이 행사가 정말 젊은이들의 축제고 그래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오셔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즐기고 갈 수 있다. 근데 이 행사 자체를 굉장히 어떤 비판하는 취지의 동행 취재를 하자 그러는 이유가 뭐였을까? 의심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추정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박혜영 구청장이 굉장히 약간 그 우파적인 기독교 예. 예. 그래서 이 이었다라는 행사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뭐 미국 귀신 행사에 애들이 나와서 예. 하는 걸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무질서하냐 이걸 예. 그런데 그런 시선이 배어들어 있었던 게 아니냐. 박희영 구청장의 행위를 단독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에서도 무슨 마약 관련 예. 실태를 취재하자 이래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대대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방송사하고만 동행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언론사에 언론사에다가 이제 동행 취재 몇 시에 갑니다. 그래서 문자 이렇게 예. 했고 거기에 그래서 카메라 현장을 공개합니다 이런 어떤 예. 문자를 보내서 문자를 보내서 대기하고 있었고 사고가 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해서 취재 나가는 일정이 수년됐습니다. 취재 나가기 시작하면 단속 나가면 정확한 일시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그렇다면 경찰청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약에 오염이 돼 있고 이걸 보여주겠다는 취지겠죠. 그렇죠. 그걸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용산구청은 더 심하고 이 경찰청에 같은 경우에 좋습니다. 마약 관련 단속을 하는 모습 동행 취재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네. 그거 뭐 언제든 동행 취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의 어떤 측면을 강조했느냐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어떤 경찰청 당국이 할로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엇을 위험하게 보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거야. 이 마약에 오염돼 있고 많은 뭐 모두는 아니겠지. 많은 거기 참가자들이 마약에
오염돼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이런 무질서하고. 인식을 이런 인식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나가서 작년까지는 일단 이게 공권력, 공공적 기관이라면 적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마약 수사도 해야 되고 뭐 폭력 수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폭력 벌어지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 경각심은 전혀 없이 올해는 마약과 이 무질서를 가지고 한번 이걸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거죠. 그 동행 취재 두 사안이 그렇다는 거는. 예,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약 수사하고 무질서 관련돼서 취재하고 해야 될 거니까 혼잡 경비를 하지 마. 아예 경찰들 눈에 보이지 않게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적어도 당시에 그 전후의 과정들을 보면 소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법무부 장관이 또 마약과의 전쟁 이야기하고 그 국민의힘과 뭐 법무부 같으면 인호공 그 차관, 뭐 식약청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약과의 전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뭐를 할지 이런 회의를 합니다.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부의 분위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어디에 관심사안이 그쪽이다. 공무원은. 근데 공무원 조직은 대장이 인사권자가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역량과 사업이 쏠리는 거는 너무나도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여야의 국정조사에서 어느 부분을 반드시 짚어봐야 되냐면요. 회의록 같은 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공문. 밑에 어떤 공문을 내려보는지 뭐 마약 사범 단속을 철저히 하라랄까 이런 공문만 있고 인파 안전 이런 거는 아예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왜 이 지경의 참사가 발생했는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 회의록을 보면 무엇이 전반적으로 강조됐는지. 근데 저는 지금도 믿고 있는 게 이상민 장관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끝나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자, 다른 것도 좋지만 1번은 국민 안전, 2번은 국민 안전. 이 얘기만 해서 분명한 전파만 시켰어도 경찰은 저는 다르게 움직였을 거라고 봐요.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없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추정해요. 아니 없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성이 이상민 장관이 사고 나서 일성이 거기 경찰 갔다고 해서 사고 안 일어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은 그럴 만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음엔 그거를 막 얼마나 크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조목조목 반박되니까 한 1, 2주 지나고 나서는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왜 권한이 없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몇 사람만 가서 경비경찰이 있었으면 혼잡 경비경찰이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느냐가 대응이 없었냐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1번일 겁니다. 아마 모든 조직, 모든 공무원 조직이 일부러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공무원 용산구청부터 해가지고 경찰청부터 해가지고 서울청, 용산경찰서 이 모든 조직이 왜 그 부분 가장 국민의 안전이 1번인 사안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가. 이게 아마 향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데는 가장 염두에 두고 진상을 규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부터 행안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또 용산경찰서장,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본인의 직의 무거움을 제대로 그 파악하고 있는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요. 거기서 그런 의사결정권자의 눈과 귀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 있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나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심사숙고나 그 무거움에 대한 체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국정조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야 의원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왜 대응이 안 됐냐, 누굴 꼭 뭐 처벌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왜 이렇게 모든 공무원이 일사불란하게 소홀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정말 차분히 제발 근데 좀 그 국회에 계신 분들 소리 지르지 말고 좀 차분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그 무슨 나무라도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짚어서 원인 좀 정말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국정조사 뭐 짧지만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 국정조사 위원들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1989년에 그 영국 리버풀 홈구장에서 벌어졌던 96명이 돌아가셨고 현장에서 그 다음에 3분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더 돌아가셨는데 힐스버러 참사라고 하는데요. 1989년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무슨 뭐 평행우주처럼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와 비슷해요. 그 당시 대처 수상이 술 먹고 만취한 훌리건들이 벌어진 일이다. 발생시킨 일이다라고 하면서 10살 먹은 소년한테도 돌아간 거기도 부검했어요. 음주 검사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한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정보, 내부 정보가 쫙 공개되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거짓말했던 경찰이나 정부 관료들이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마 내년쯤에는 아예 법제화될 것 같은데요. 이런 참사가 벌어졌거나 했을 때 공무원들이 진실을 말할 의무, 거짓말하면 진짜 큰일 난다. 하는 그 진실을 말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내년에 아마 노동당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꼼꼼한 대책까지를 차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공방 내지는 감정의 분출로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걸로 어느 쪽이든 간에 그렇게 가서는 이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